지훈이 안내한 곳은 호텔 근처에 위치한 3대가 이어서 영업을 하는 유명한 중국집이었다. 외관은 세월의 흐름을 이기지 못해 허름했지만 내부의 인테리어나 각종 기자재는 모두 나름의 전통이 있는 물건들로 채워진 역사가 있는 곳이었다. 물론 맛도 세월의 비례해 훌륭한 맛집이다. 대학생 시절부터 아르바이트 월급날 등이 되면 열심히 한 자신에 대한 보상이라는 생각에 여기서 외식을 하곤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지훈이 보기에 소영은 딱히 이곳에 오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았지만 일단 지훈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에 따라온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소국녀 스타일의 이 아가씨와는 딱히 진도가 나가지를 않는다. 부드럽고 소탈해 보이면서도 부잣집 아가씨 태도들이 많이 있고 기부 행사나 주위에 베풀물 많이 하지만 재벌가로서의 신분의 차이랄까? 그런 사회적인 계급 등을 구별하는 듯해서 묘한 거리감이 드는 소영이었다. 타고난 단골 스타일의 지훈은 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소영에 대한 마음이 커지지 않는 듯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래서 수지나 세라에 못지않은 미인이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마음이 가지 않았다. 그러나 조금 전 텅 빈 세미나 넓은 곳에서 홀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소영. 그녀에게 조금은 고마운 마음이 들었던 지훈이 그녀를 나름 의미 있는 이곳으로 안내한 것이다. 입에는 좀 맞나요? 지훈이 한참 맛있게 먹으며 소영에게 물어본다. 네, 맛있네요. 생각보다는 잘 먹는 소영이다. 하긴 뭐 웬만하면 중국 음식은 다 먹지 않나? 아주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딱히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못 본 터였다. 학창시절 때 여기 한번 오는 게 일이었습니다. 학생치고는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해서 주머니 사정이 아주 궁하지는 않았는데 마음이 불안해서인지 쉽게 오기가 어렵더군요. 그때는 돈이 없어서,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항상 뭔가 결여돼서 살아가는 것 같아 스스로 짠할 때가 있답니다. 지훈 씨가 혼자라는 건 얘기 들었어요. 혜리가 지훈 씨를 아주 좋아하고 따르더군요. 그 아이도 집에서 천덕꾸러기 상황이라 마음이 닫혀있는 편이었는데 지훈 씨를 만난 이후로 뭔가 밝아진 듯해요. 강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요? 그렇다면 다행이고. 저도 혜리 좋아합니다. 그런 여동생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죠. 지훈의 그 말에 소영이 지훈을 빤히 쳐다보며 묻는다. 그럼 저는 어떤 사람처럼 보이나요? 지훈 씨 처음에는 강하게 다가오는 듯하더니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듯하네요. 제가 별로 매력이 없나 보죠? 호호. 하하.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남자라면 거의 전부 소영 씨를 마음에 둘 거예요. 에이? 거짓말. 지훈 씨는 안 그런 것 같던데요. 저보다 수지를 더 마음에 두시는 듯해서 뭔가 서운한데요. 아니, 이 여자 오늘 왜 이리 훅 들어오지? 그러고 보니 오늘 무슨 날인가? 다들 왜 이리 강속구로 한마음 직진인지 모르겠네. 아, 최수지 씨? 수호그룹 수지 씨하고는 잘 아는 사이신가요? 저희가 또 나름의 네트워크 사회잖아요. 어른들 때부터 다들 이런저런 일들로 엮이면서 크게 되죠. 특히 수지는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예쁘고 똑똑해서 각 그룹 어른들한테 예쁨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애가 냉정해 보이고 말이 센 부분이 있어서 다가가기가 쉽지 않지만 딱히 모난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워낙 미인이잖아요. 남자들의 대시도 많이 받았죠. 소영 씨하고는 친한가요? 소영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말했다. 아까 보셨듯이 친하다고 하기는 어렵겠네요. 그 아이는 예전부터 저를 안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요. 저도 뭐 그렇게까지 해서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었고 대면대면한 상태로 이런 관계가 된 거죠. 후후. 그렇군요. 그럼 소영 씨는 남자들한테 인기 많이 있었나요? 저요? 뭐 수지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나름 괜찮았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조건이 좋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접근해 오는 것 같아요. 수지를 약간 매기는 듯도 하지만 의외로 소탈한 모습이 소영이 맨 처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하다.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던 찰나 지훈의 눈에 저 끝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들이 눈에 띈다. 그러고 보니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난 애매한 시간이라 상당히 큰 중국집의 손님이 달랑 두 테이블이다. 테이블에 앉아있는 두 사람, 아니 두 아이.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와 동생으로 생각되는 남자아이, 이제 초등학생이나 되었으려나? 언뜻 보면 어디서나 있는 평범한 오누이로 보이는 아이들이 지훈의 눈에 띈 건 누나인 여자아이의 눈빛이 유난히도 어른스러워 보였기 때문이다. 삐쩍 말라 보이는 그 아이의 작은 몸과
그에 어울리지 않는 차분하고 침착한 눈빛이 묘하게도 지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아이가 어린 시절에 고생을 많이 하면 저런 눈빛이 되기 마련. 그 테이블의 손님은 두 아이, 음식은 짜장면 하나. 한 그릇에 짜장면을 앞에 놓고 정신없이 먹고 있는 남자아이에게 누나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있다. 손님이 없어 조용한 가게에서 혹시나 시끄럽다고 쫓겨날까봐 동생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게. 하지만 매우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 여자아이의 모습이 시선에서 사라지지를 않는다. 저런 모습은 지훈이 보육원 생활하던 수십 년 전에나 있던 장면인데 아직도 이런 일들이 있던가? 애잔한 느낌이 한가득이어서 지훈은 조용히 일어나 주방 쪽 가게 주인을 찾는다. 그리고는 조용히 탕수육하고 짜장면 하나를 더 주문하여 아이들에게 보내준다. 마음 같아서는 이것저것 해서 왕창 시켜주고 싶었지만 왠지 저 어른 눈빛의 아이에게 상처를 줄 것만 같아 고민 끝에 이 정도만 시킨 것이다. 잠시 뒤 시키지 않은 음식이 나오자 누나인 여자아이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치며 빈 지갑을 보여준다. 가게 사장이 과정을 이야기하자 잠시 고민하던 여자애가 벌떡 일어나 멀리서 꾸벅하고는 음식을 먹는데 몇 개 굶은 듯한 속도로 허겁지겁 먹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기를 잠시 갑자기 소영이 자신의 비서에게 무언가를 받아서 가지고 들어온다. 그녀의 손에 들린 아이스크림 케이크. 소영이 지훈에게 윙크를 하며 아이들에게 가서 생일 축하해 하며 주고 온다. 그래. 이 아가씨가 나름 기부 천사였지. 역시 아이들에게 잘하는구나. 생각도 깊고. 그런 생각에 잠겨있던 찰나 지훈과 소영보다 빨리 음식을 다 먹은 여자애가 와서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를 하고 나간다. 그 작은 아이들의 배 어디로 들어간 것인지 짜장면과 탕수육 소스까지 남김없이 다 먹은 아이들. 오랜만에 받은 케이크를 들고 신나서 뛰어나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사랑스럽게 그지없다. 이런 지훈과 소영의 모습을 보고 있던 가게 사장이 다가와 근처에 기초수급 생활하고 있는 할머니랑 같이 사는 아이들인데 가끔 한 번씩 와서 짜장면 한 그릇으로 둘이 나눠 먹거나 동생만 먹고 간다는 말을 해준다. 너무 많이 주거나 시키지 않은 걸 주면 아이들에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생각에 항상 짜장면을 곱빼기로 주는 정도로 하고 있다는 그의 말에 지훈이 생각에 잠긴다. 남궁용이 그에게 맡긴 그 엄청난 돈. 이제 그 사용처를 확실하게 뇌리와 가슴에 새겨본다. 그의 말대로 지훈 자신이 맞는 것이 본인이 생각해봐도 가장 좋을 듯해 보였다. 지훈이 자신의 지갑을 살펴보니 대략 100여만 원 정도가 있다. 다음에 저 아이들 오면 저번에 그 아저씨 아줌마들이 미리 결제하고 갔다고 하고 먹고 싶은 음식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맡기고 가게를 나왔다. 나오면서도 계속 소영이 자신은 아줌마가 아니라는 둥 하나마나 한 말 장난을 했지만 조그맣고 삐쩍 마른 여자애의 눈빛이 왜 그리 어른스러운지 이상하게 슬픈 지훈이었다. 그런 지훈을 바라보던 소영은 이 남자는 진짜 남자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던 모든 남자들, 자신의 집안 5성 그룹과 자신의 외모를 보고 왔던 그 남자들과는 뭔가 근본이 다르다는 생각이다. 지금도 이 남자는 자신을 앞에 두고 저 아이들을 생각하고 있다. 지난번 조폭 건달배 같은 양호원을 제압할 때의 그 무서웠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의 부드러움. 원래부터 괜찮게 생각하던 지훈이었는데 오늘 더 마음에 들었고 그의 매력에 빠져들 것만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얄미운 수지에게 이 남자를 뺏길 수는 없다고 결심했다. 오늘 잘 먹었어요, 지훈씨. 별 말씀을요. 많이 드시지도 않으신 듯한데 입에는 맞으셨나 모르겠네요. 정말 잘 먹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아이들한테도 멋있으셨고요. 난데없는 칭찬에 쑥스러운 지훈이다. 그러고 보니 오늘 칭찬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뭔가 오늘은 좋은 날인가? 하긴 아까 수천억, 아니 수조원을 그냥 말 한마디로 얻지 않았던가? 좋은 날임에는 확실한 듯하다. 아니 어쩌면 인생이 바뀐 날일 수도 있는데 실감도 안 나고 그렇게 좋다는 생각도 안 들어 이상하긴 하다. 쑥스럽군요. 뭐 그래도 칭찬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는 제가 얻어먹었으니 이번에는 제가 사야죠. 시간 괜찮으시면 와인 한잔 하시겠어요? 네? 지금요? 뭐 시간은? 그때 전화가 와서 지훈이 양해를 구하고 받는다. 이강현 부회장이 웬일로 전화를. 네 부회장님. 강지훈입니다. 자네? 우리 혜리 못 봤나? 혜리요? 글쎄요. 아까 세미나 전에 헤어져서 안 그래도 어디 갔나 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안 되나요? 아, 뭔가 이상하다네. 전화기도 꺼져 있고.
후 자네는 우리 사정을 알고 있으니 말하는 거네만. 사실 그 아이 휴대폰에 위치 추적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네. 혹시 휴대폰 전원이 나가도 하드웨어로 신호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신호가 안 잡히고 있어. 이거 분명 뭔가 일이 생긴 듯한데. 후, 알았네. 혹시 뭔가 알게 되면 연락 주게나? 아, 네, 알겠습니다. 이강현과의 전화를 끊고 나서 지훈은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 보니 아까 옆 테이블에 갔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저쪽에서 누군가들과 샴페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것을 봤는데, 무슨 일이에요? 해리 얘기가 나오던데. 저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니 말씀해 주세요. 지훈은 소영에게 이강현과의 통화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다. 소영도 한참을 생각해 봤지만 아까 이후로 기억나는 내용이 없었다. 지훈은 바로 김찬과 케비노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강의 사정을 이야기한 후 김찬에게는 예전군 시절의 통신 관련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케비노에게는 각 스마트 장치와 CCTV 장치들을 살펴보라고 지시한다. 그러나 시간이 상당히 흘렀음에도 두 사람에게 연락이 없었다. 지훈은 소영에게 말했다. 이 호텔 오너와 친분이 있나요? 네? 아, 저희 오빠하고 친한 사이일 거예요. 그럼 좀 신뢰를 해도 공익의 목적이면 이해해 줄 수 있겠군요. 혜리는 저도 예뻐하는 아이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두 하겠어요. 뭐, 어떻게 하면 되죠? 지우는 소영과 같이 호텔 로비로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프런트에서는 완강히 거절한다. 수사기관도 아닌데 숙박 관련 기록을 함부로 보여줄 수 없다는 당연한 이유에서인데 사실 이 호텔에는 VIP들도 많이 방문하는 곳이라 데이터가 유출되면 그날로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저 오성그룹의 정소영이에요. 여기 대표이사님과 저희 오빠가 어린 시절부터 친한 사이인 거 아시죠? 협조 부탁드려요. 그러나 프런트 담당 지배인의 태도는 여전히 완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지훈은 이상함을 느꼈다. 오성그룹의 네임밸류에 더해서 자기 호텔 최고 보스의 이름을 댔는데도 이렇게 완강히 거부하는 것이 수상하기 그지없었던 것이다. 케비노, 내용 다 들었지? 내 생각은 어때? 볼 거 있나? 100%지. 나랑 같은 생각이군. 알았다. 계속 살펴줘. 전화를 끊자마자 지훈은 조용히 카운터로 돌아들어가 지배인의 복부를 가격한 뒤 그대로 턱을 무릎으로 찍어찼다. 그리고 순간 정신을 잃은 그를 안쪽으로 매다 꽂으며 그의 손가락을 잡고 말했다. 어디냐? 무슨 말? 그 순간 지훈은 그 남자의 손가락 하나를 꺾었다. 으아, 으, 저한테 왜 이러세? 다시 하나를 꺾는 지훈. 으아, 세 번째 손가락을 꺾기 직전 그가 말했다. 710호입니다. 부탁입니다. 제가 말했다고는. 엘리베이터가 오려면 한참이라 지훈은 계단으로 튀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 무서운 살기가 드리워진다. 이 호텔의 7층은 VIP 전용이라고 한다. 전계, 재계의 인물들이 비즈니스용 또는 개인적으로 이용하면서 일반인들과 마주치지 않게 하려는 목적에서 어느 정도 멤버십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는 형태. 급하게 계단으로 뛰어 올라간 지훈은 계단에서 로비로 들어가는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전화로 말한다. 이거 그냥 부셔도 되나? 잠깐 기다려봐. 보안 통신 라인이 있어서 부서지면 여기저기 연락이 가는 구조인 것 같네. 기다리는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간다. 됐다. 문고리만 잠겨 있는 걸 테니 안 열리면 부숴도 돼. 지훈은 옆에 소화기를 들어 사정없이 내려쳤다. 한참을 그렇게 한 끝에 지훈은 7층 로비로 들어서게 되었다. 710호, 710호. 그런 지훈이 왠지 불안한 듯 케비노가 말린다. 너 지금 분위기가 살인날 것 같다. 좀 진정해봐. 강지훈, 내 말 듣고 있냐? 지훈은 대답 없이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프런트 지배인에게 빼앗은 마스터키를 대자 스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린다.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는 지훈. 방은 펜트하우스라 거의 100여 평에 이를 정도의 더구나 복층 구조여서 지훈이 조용히 숨어들기에 어려움이 없었다. 잠시 문 옆 다용도실에 숨어 내부를 살펴봤다. 안에는 여러 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다. 아까 지훈에게 세미나홀에서 망신을 당했던 조한석과 건달배 같은 2명.
그리고 카메라 같은 걸 만지고 있는 두 명의 합이 다섯이었다. 그중 카메라를 만지고 있는 남자들이 서로 말을 한다. 이거 정말 해도 되는 겁니까? 야, 그럼 어쩔 거야.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별 수 있냐? 여기서 그냥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더러워도 어서 끝내고 가자고. 아니, 그래도 이런 젊은 아가씨를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심한 범죄잖아요. 아 몰라, 하기 싫으면 빠져 있어. 나 혼자 할 테니까. 나는 뭐 하고 싶어 하는 줄 아냐? 네 월급은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 배 부른 소리하고 있네. 그러자 이들 뒤에 있는 건달패들이 시끄럽다고 소리친다. 입 닥치고 일들 합시다. 받은 돈 값은 하자고. 아저씨들. 앙.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안을 자세히 더 보니 해리인 듯 보이는 여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잠을 잔다기보다는 뭔가에 의해 기절해 있는 듯이 쓰러져 있다. 상황을 보니 대략 해리에게 나쁜 짓을 하는 걸 영상으로 찍어서 입막음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훈은 살인 충동이 끌어올랐지만 아직 일이 벌어지지 않았고 남자들이 해리에게 너무 가까이 있어 일단 상황을 보기로 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또 다른 남자가 둘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지훈은 얼른 여성용 화장룸을 겸한 다용도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상황을 지켜봤다. 남자들만 있으니까 이 방을 일부러 쓰려는 사람은 없으리라는 판단에서였다. 잠시 후 누군가를 때리는 소리가 나더니 새로 들어온 두 명의 남자 중 하나가 앞으로 쓰러진다. 이 자식 기어코 형님 뒤통수를 치러 왔네. 야, 잘 묶어놔라. 재미 좀 보고 이놈한테 뒤집어 씌워야 하니깐. 아 저놈 기자니까 무슨 녹음기 같은 거 있나 잘 살펴보고. 같이 온 한 명이 기자라 불린 남자의 품을 뒤져보고는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소리쳤다. 찾았습니다. 녹음기 켜놓고 왔네요. 그러고는 녹음기와 기자의 핸드폰을 부순 뒤 그 잔해를 모두 식탁 위에 있는 콜라 가든 큰 컵에 집어넣는다. 이 모습들을 보고 있던 조한석이 말한다. 가지가지 하는구만. 거지 같은 녀석들이 누굴 물 먹이려고 이렇게 귀찮게 하는지 몰라. 넌 오늘 끝이다. 야, 형님한테 세팅 다 되었다고 전화드려라. 빨리 오시라고 말이야. 잠시 뒤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듯한 또 한 명의 남자가 들어오면서 방이 시끄러워진다. 야, 조한석? 누가 이렇게 일을 크게 벌이랬어. 그냥 조용히 귀찮게 하는 기자 녀석 하나 조용히 시키랬더니 이게 다 뭐야? 이 여자는 또 뭐고? 이 여자는? 이혜리 아냐? 야, 이 미친. 들아. 이 여자애가 누군지 알고 이런 짓거리를 벌인 거야? 형님, SSL의 이혜리라는 거 저도 압니다. 그래도 뭐 어차피 지 삼촌인 이강현이 내 집 천덕꾸러기인데 뭐 어때요? 친딸도 아니고 이참에 일 치르고 앞으로 좀 뜯어내면 좋잖아요. 제가 또 입이 가벼워서 말이죠. 제 입을 막으려면 계속 뭔가를 넣어줘야 할 겁니다. 흐흐흐. 내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강현 부회장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몰라서 이러는 거냐? 그 사람이 이걸 알면 너 하나로 안 끝나. 너네 집안 전체가 날아간단 말이다. 나도 마찬가지고. 흐흐. 그것도 좋지요. 어차피 저도 내놓은 자식입니다. 우리 집안 박살나는 거요? 제 평생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강현 그 인간이 먼저 개망신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봐. 신영민. 내가 지금 장난으로 이러는 것 같아? 형, 응. 해주니까 진짜 내가 진짜 큰 형님인 줄 아는 거야? 너도 죽고 싶냐? 이 자식. 정말. 거기 닥치고 앉아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고. 야. 시작해. 그 순간이었다. 조용히 숨어있던 지훈이 문 밖으로 달려나오며 그 기세 그대로 몸을 날려건 달패 한 명을 쳐버렸다. 엄청난 소리와 함께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며 그 남자가 몇 바퀴를 굴러나가 떨어진다. 순간 당황한 또 한 명의 건달패가 옆에 있는 위스키 병을 지훈에게 던지며 주먹을 휘둘러온다. 지훈은 강한 펀치로 위스키 병을 깨트리며 그대로 얼굴을 강타한 뒤 얼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그의 턱을 무릎으로 올려쳤다. 그리고는 피가 솟구치며 정신을 못 차리는 그의 목을 꺾어 기절시켜버린 지훈. 지금 그의 모습은 전장을 떠돌며 명성을 날리던 예전의 얼굴로 돌아와 버린 듯하다. 불과 몇 초 만에 이뤄진 이 짧은 순간에 조한석의 얼굴은 공포에 젖어들었다. 그도 한창 싸움질하며 돌아다닌 경력이 있던 터라
지금 지훈의 실력이 동네에서 운동 좀 한 게 아닌 완전한 프로의 솜씨임을 직감한 것이다. 자,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다시는 이 여자와 내 주위에 가지 않겠다. 거짓말이 조잡하군. 지훈이 다시금 주먹을 말아주며 말한다. 이 여자 봐. 엄청 예뻐. 너한테 줄게. 오, 우리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한석의 말을 듣고 있던 지훈이 어이가 없다는 듯 대답한다.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한심한 녀석이군. 너 같은 녀석을 보면 죽이고 싶어져. 아, 아니야. 오, 우리는. 그러나 한석은 말을 마칠 수가 없었다. 지훈이 어느새 그의 앞에 와서 그에게 무차별 폭행을 했기 때문이다. 혼신의 힘을 다한 일격이 그의 얼굴에 적중하기 시작한다. 마침내 한석이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자 이번에는 그의 몸을 사정없이 밟기 시작했다. 한석은 완전히 피범벅이 되어 초죽음 상황까지 처하게 된다. 그때였다. 누군가가 그런 지훈을 뒤에서 껴안으며 말한다. 아저씨, 아저씨, 이제 그만요. 저 괜찮아요. 제발 그만하세요. 해리가 뭔가에 취한 듯 아직 정신을 못 차린 상황이지만 자기가 말리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 겨우 일어나 지훈에게 온 것이다. 해리야, 괜찮니? 다친 데는 없고? 지훈이 해리의 얼굴을 쓰다듬자 그의 손에 묻은 피가 해리의 얼굴에 묻는다. 그 모습에 지훈은 정신이 퍼뜩 든다. 다시 보니 조한석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용할 정도의 처참한 모습이고 다른 두 명의 건달들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그때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며 일단의 새로운 무리들이 나타난다. 소영에게 연락을 받은 이강현 부회장이 수아들을 데리고 들어온 것이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방 안의 상황을 발견하고는 지훈에게 눈짓을 한다. 지훈이 곧 자신의 상의를 벗어 해리에게 씌워 얼굴을 가리고 이강현에게 건넨다. 신세를 졌군. 뒷일은 내가 처리할 테니 자네는 이만 가보시게. 지훈은 숨을 고르고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강현에게 말했다. 부회장님, 오늘 여기서 사람이 죽으면 아무리 부회장님이라도 곤란하실 겁니다. 지금 해리에게 부회장님이 사라지면 큰일이니 여기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됐어? 자네는 이 정도면 크게 해준 걸세. 내 집안일은 내가 마무리하겠네. 지금 부회장님 마음 같아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습니다. 제가 저도 살고 해리도 아무 데미지 없게 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제 일 처리 실력 보셨잖습니까? 강현은 한참을 말없이 지훈을 보다가 해리를 한번 보고는 발걸음을 돌린다. 후, 이런 것들을 살려둬야 하다니 나도 이제 한물 같구만. 좋아. 뒤는 자네에게 맡기지. 어떻게 해도 좋으니 해리에게 후환이 없도록 해주게나. 부탁함세. 걱정 마시고 살펴가십시오. 그때 해리가 정신을 차린 듯 다시 말한다. 아저씨, 아니 오빠, 고마워요. 나 너무 무서웠어요. 응, 잘 참았어. 고생 많았고. 얼른 가서 푹 쉬고 다음에 또 만난 거 먹고 재미나게 놀자고. 지훈이 해리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한다. 강연 일행이 떠난 뒤 남은 인원들을 모은 지훈이 신영민을 보며 말한다. 우리 참 더러운 인연이야. 너랑은 항상 이런 곳에서 마주치는 걸 보면 너도 살아있을 자격은 그다지 없는 것 같은데. 하,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오늘 일과 관계가 없다. 예전 일을 들먹인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나도 저 미친 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 정말이다. 지훈이 그런 영민을 무섭게 노려보며 말한다. 너만 만나면 기분이 더러워져. 내가 이따위 짓거리들을 하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 아닐까? 이쯤 되면 더도 살아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흥. 어차피 믿지도 않을 거 더 할 말 없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깡패 같은 자식. 뭐가 이리 당당하지. 항상 잘못은 내가 하고 나는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 너는 항상 나를 탓하고 있어. 옛날에도 내 덕분에 나는 지옥을 경험했다. 그곳에서 나는 젊은 날의 사랑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었지. 그곳에서 살아나오며 느낀 것들이 없었다면 너는 이미 죽었다. 굳이 오늘 일이 아니라도 말이지. 신영민 이 인간 악당이지만 나름 머리도 좋고 배짱도 있는 스타일이다. 오늘은 일단 둘의 과거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좋다 신영민. 나와의 일은 지나간 과거. 일단 오늘 일을 생각하자고. 오늘 거는 너도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하겠지? 그래.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결자해지.
내가 묶은 매듭은 내가 풀라는 것이다. 이 상황을 내가 직접 해결해라. 내가 나서면 여기 있는 인간들 중에 몇 명은 오늘로 세상 하직이니까. 넌 악당이지만 머리가 좋은 편이니 분명 방법을 찾을 수 있겠지. 빨리 해야 될 거야. 지훈의 말에 잠시 동안 지훈을 쳐다보던 영민이 크게 한숨을 쉬며 대답한다. 좋다. 오늘 일은 내가 해결하지. 너같이 모든 일을 주먹으로 해결하려는 놈보다야 내가 나을 테니. 영민은 카메라맨으로 온 남자들을 시켜 그들 둘과 건달들 한석을 모두 발가벗긴 뒤 카메라로 영상을 찍기 시작한다. 뭉캠피신 조직들이 알몸을 찍게 만든 뒤 협박하는 방법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영민은 이들의 알몸 구석구석을 영상을 적나라하게 촬영한 뒤 이를 지훈에게 건넸다. 간단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은 수라고 할 수 있었다. 추가로 영민은 카메라맨 둘을 포함 모두의 신분증도 지훈에게 넘겼다. 그러고는 한석이 지갑에 있던 돈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을 합친 1,000만 원을 카메라맨 2명에게 각각 500만 원씩 주고 말한다. 오늘 일이 새어나가면 너희가 한 짓으로 알겠다. 너희가 하지 않았어도 너희가 한 짓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네.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남아있는 기자 아직 정신을 잃고 있는 남궁선을 가리키며 말한다. 이 남자는 그냥 단순한 기자야. 내가 좀 얄미워서 혼 좀 내주라고 한 게 이사달이 났구만. 뭐 아마 내 말이 아니었어도 조한석이 이놈은 일을 치렀겠지만 말이야.